네, 북한이 어제 잠수함 발사 탄도미사일 SLBM 한 발을 동해상으로 발사했습니다. 새 정부 출범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의 방한을 앞두고 북한이 존재감을 과시했다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는데요. 양국 아산정책연구원 부연구위원과 관련 내용들 짚어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오랜만에 뵙습니다. 네, 오랜만이었습니다. 예, 북한이 어제 또다시 탄도미사일을 발사를 했습니다. 북한의 SLBM 발사가 지난해 10월 19일 이후에 처음인데 일단은 비행 거리나 재원 등이 지난번과 비슷하다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고요. 예, 거의 동일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작년 10월 19일 발사했을 때는요. 사거리가 590km, 고도가 한 60 정도로 이제 기록이 됐었는데 이번 발사도 마찬가지로 사거리 600에 고도 60, 그러니까 거의 차이가 없습니다. 거의 동일하다고 할 수 있고 당시 이제 북한이 주장했던 것은 풀업 기동이라는 것을 이 미사일이 했다. 이 풀업 기동이라는 것이 뭔지 잠시 설명을 드리면은 보통 미사일이 탄도를 이렇게 쫙 그리면서 떨어지지 않습니까? 근데 요거는 이렇게 쭉 탄도 이제 정점을 찍은 다음에 내려오다 그냥 우리 공처럼 떨어져야 되는데 힘이 남아가지고 추력을 한 번 더 주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딱 더 비행을 하게 되는 것이고요. 자, 그럼 어떻게 되냐면 미사일 요격을 할 때 떨어지는 부분이 정확하게 예측이 안 되는 거죠, 그렇죠? 정점에서 이제 자유낙하하는 것만 바라보고 요격을 해야 되는데 내려오다가 다시 한번 추력을 주니까 얘를 요격하기 되게 힘든 거죠. 바로 그런 미사일의 특징을 가진 것이 KN-23, KN-24와 같은 북한의 차세대 탄도 미사일입니다. 네. 근데 이 지상에서 사용하는 북한의 차세대 탄도 미사일을 잠수함에 집어넣고 쏘게 한 것이 바로 이번에 발사한 미사일이 아니겠냐. 그러니까 작년 10월에 발사한 것과 이번에 발사한 것이 그런 동일한 거의 성능을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닌가 이제 이렇게 추정을 하는 것이죠. 네. 일단은 비행 거리만 놓고 보면은 레드라인은 넘지 않았는데 예. 어쨌든 한미일 모두 굉장히 고각으로 쏴서 레드라인을 넘지 않은 거. 아닙니다. 그렇지 않고 뭐냐면 이제 사거리가 짧다, 단거리 미사일이라고 그래서 레드라인을 넘지 않았다라는 표현을 이제 현 정부에서 계속 해왔었는데요. 네. 그러니까 이거 자체가 좀 굉장히 잘못된 접근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대한민국에게 있어서는요, 진작에 레드라인을 넘은 겁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이 미사일 자체니까 고각으로 쏘고 멀리 날아가고 하는 거는 솔직히 우리 대한민국 입장에서는 별 신경 쓸 게 아닙니다. 왜냐하면 그거는 일본 아니면 미국의 괌, 하와이 혹은 미 본토 그걸 쏠 때 이 동해라는 데가 좁고 아무래도 일본을 넘어가는 게 한계가 있으니까 고각 발사를 해서 쏘는 거지만은 단거리 미사일 같은 것들은 사실은 대한민국을 공격하기 위해서 존재를 하는 것이고요. 아까 잠깐 설명드렸다시피 이 미사일 자체가 존재하는 의미는 뭐냐면 우리의 미사일 방어 체계를 뚫고 그 예측을 못하게 공격을 하겠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것이 지상에만 있어도 얘를 찾고 요격하고 그다음에 이렇게 막기가 힘든데 얘를 이제 잠수함에 집어넣어서 운용을 하겠다. 그럼 이 잠수함을 가지고 공격을 할 수 있는 거는 대한민국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이 대한민국을 공격하기 위한 무기 체계를 끌고 나온 거고요. 심지어 지금 북한이 어떤 얘기를 계속하고 있냐면요. 저런 KN-23 계열, 저런 차세대 미사일 계열에 그냥 여태까지는 일반 고폭탄, 일반 폭탄 탄두를 집어넣었지만 이제 여기에 핵 탄두를 집어넣겠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전술 계기가 그렇게 나오는 것이고요. 그래서 결국은 뭐냐면 이제 대한민국 전방 후방 할 것 없이 어디든 이렇게 심지어 SLBM에 실어가지고 해서 물속에서 해가지고 언제든 공격하겠다. 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 이건 특히나 우리에게 굉장히 위협적인 전략 무기다라고 볼 수 있는 거겠네요. 예, 맞습니다. 그렇습니다. 이제 물론 한 가지 아직 북한이 남아있는 것이 있어요. 왜냐하면 이제 이번에 아마 북한이 이걸 쏜 잠수함 자체가 824 영웅함이라고 그래서 기존에 이제 북한이 SLBM을 발사해왔던 잠수함을 쏜 게 아니냐. 그건 조금 더 지켜봐야 되겠습니다만은. 근데 이 잠수함 자체는 실험용입니다. 그러니까 실전용이 아니고요. 실전용 잠수함은 2019년 7월 말에 북한이 이제 김정은이가 이제 이렇게 나와서 그 앞에서 사진 찍는 걸로 해서 공개를 했었어요. 근데 아직 그 신형 잠수함이 아직까지 진수, 그러니까 바다에 나와서 운용하고 하는 것들이 아직까지 포착은 안 되고 있습니다. 근데 결국 뭐냐면 그 잠수함이 나와서 이제 바다에서 작전할 때가 이 능력이 더해지는데
플러스 7차 핵실험 같은 것들을 통해서 이 미사일에 핵까지 탑재가 됐을 때는 정말 대한민국 입장에서는 굉장히 커다란 위협을 맞이하는 것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또 특히나 지금 저희가 관심 있게 보는 이유가 ICBM을 사흘 전에 발사를 했고요. 예. 또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 취임식을 앞두고 있지 않습니까? 예. 이게 시점적으로 굉장히 북한에서 노렸다라고 봐야 되는 겁니까? 그렇습니다. 이거는 뭐 아마 지금 지금 우리 차기 대통령이 뭐 윤석열 대통령 이렇게 그 뭐랄까 보수 쪽의 분이 돼서가 아니라 아마 누가 됐어도 북한은 했을 겁니다. 지금 타이밍상 계속 그런 부분들 우리 정권 교체기를 준비를 해왔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요. 특히나 이제 북한의 이런 행동을 보면은 지난 그 대통령 취임 때를 보면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문재인 취임할 때 그 이전에 이제 보고 있으면은 4월, 5월에 취임하지 않습니까? 4월부터 계속 미사일 발사를 하면서 뭐 존재를 안 밝혀요. 도대체 뭘 쐈는지. 그러다가 취임식 한 다음에 한 나흘 뒤인 5월 14일에 북한이 처음 발사를 했던 게 화성 12형이라는 미사일이었습니다. 당시에 엄청난 이제 전략적 가치를 가진 미사일이고요. 그다음에 그 이후로 한 달 동안 5번에서 6번 정도 계속 집중적으로 이제 다른 종류의 미사일을 발사하면서 긴장을 높여가는 거죠. 거의 유사한 맥락입니다. 되려 올해는 1월 초부터 시작을 했고 잠깐 이제 베이징 올림픽 있고 요 시기에 안 하다가 지금 3월, 4월 거의 매달 도발의 강도를 높여 나가고 있고요. 지금요 주말 즈음 해가지고 미사일 쏜 것만 5번이에요. 15번을 쐈는데 예. 다들 주말 즈음에 쏘는 겁니다. 자 이런 식으로 해서 긴장 강도를 높여놓고 아마 이제 취임 이후에 또 연달아서 이달은 아마 몰아치듯이 그 어떤 그 뭐 실험이라든가 이런 걸 통해서 긴장 국면을 최대화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되는 것이죠. 그렇다면은 북한이 통상적으로 이제 미사일 발사하고 나면은 이 북한 매체 내에서도 대대적으로 선전을 했는데 이게 다음 날에 뭔가 선전을 하지 않는 이유는 뭐라고 보시는지도 이게 궁금하거든요. 그러니까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대개 몇 가지 경우가 있어요. 몇 가지 예. 경우가 있는데 자 일단 그 시험 자체를 공개를 하는 것은 그 성과가 굉장히 눈에 띄게 드러났을 때 이제 혹은 아예 이제 실험 자체가 실패를 해가지고 해서 싣기가 애매할 때 혹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 정말 어떤 실험에 있어서 계속 나아가는 단계이긴 한데 근데 아직 공개할 시점이 아니라고 생각을 해서 쥐고 있을 때 이런 대략 한 3가지 경우가 있는데요. 일단 실패는 아닌 것 같습니다. 예. 실패는 아닌 것 같고 그다음에 공개하지 않은 어떤 맥락은 그 어떤 커다란 시험의 맥락이었기 때문에 혹은 지금 공개하는 것이 아니라 나중에 몰아서 공개했을 때 조금 더 그 효과가 있기 때문에 어떤 이런 것들이 있지 않을까. 그래서 결국은 뭐냐 하면은 지금 요거 하나 시험 하나를 공개했다 공개하지 않았다에 집중할 것이 아니라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ICBM도 그랬죠. 왜? ICBM도 보면은 3월 달에 거의 한 두 차례, 세 차례 발사가 있은 다음에 그 다음에 3월 24일 화성 17호 발사를 공개하지 않았습니까? 네. 마찬가지로 그런 어떤 하나의 커다란 실험상에서 맥락에 있기 때문에 아직 공개한 것이 아니지 않은가. 그렇다고 한다면 SLBM과 관련한 대대적인 어떤 뭐 발사나 시험이 머지않은 시기에 또 있을 것이다. 그리고 그 맥락에서 아직 뭐라고 그럴까 아직 큰 결과가 나오기 전이기 때문에 그때 딱 하고 같이 공개를 할 것이다. 결국 지금 새로운 대통령의 취임 이후 시점이 되겠죠. 그렇다면은 조금 전에 이야기를 하실 때 만약에 이제 추가적으로 뭐 핵탄두를 실어서 미사일을 발사한다든지 핵실험이 있다면 더더욱 우리에게 위협적일 것이다라는 이야기를 하셨고요. 예. 미 국무부에서도 북한이 추가 핵실험 준비를 마칠 것으로 보인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거든요. 예. 뭔가 이런 가능성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나 그럼 짐작하고 계십니까? 이제 한번 생각을 해보죠. 이제 2018년 5월 24일에 북한이 대대적인 쇼를 합니다. 뭐냐면은 바로 이 풍계리 핵실험장에 폭파를 하면서 없애겠다라고 하죠. 근데 말이 폭파지 갱도 들어가는 이 핵실험은 이제 보통 갱도를 파가지고 안에서 하는데 갱도 입구만 무너뜨렸어요. 그리고 이제 우리가 핵실험장 폐쇄했다고 얘기를 합니다. 마치 이제 그 영변에서 냉각탑 타워 한 다음에 우리가 더 이상 핵 생산하지 않겠다라고 한 것과 똑같은 그런 쇼였어요. 이게 얼만큼 쉽냐 하면은 그 갱도 입구만 무너졌기 때문에 다른
쪽에서 입구를 파가지고 해서 들어가면 갱도 자체는 살아 있으니까 그대로 사용할 수가 있는 것이거든요. 자, 그래서 북한이 이걸 실험을 한다면은 거의 한 1, 2개월 이내에 실험이 가능한 갱도를 확보할 수 있다는 얘기가 그래서 나오는 겁니다. 예. 그리고 실제 보면은 이미 2월, 3월 이때부터 활동들이 보였어요. 그 인근에서. 그러고 이제 뭐냐면 최근에 이제 위성사진 이런 거에서 나오는 것은 거기에 공사장으로 들어가는 트럭, 그다음에 쌓아놓은 흙이 왜 쌓여 있겠습니까? 그 안에서 갱도를 이제 파내느라고 이제 입구 쪽을 파내느라고 흙이 쌓였겠죠, 그렇죠? 자, 이것은 뭐냐면 분명히 지금 갱도를 다시 한번 복구를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이것을 이제 쓸 수 있는 상태로 만들어 가고 있다는 의미가 될 겁니다. 그리고 이 실험을 실시하는 시기는 언제냐면요, 바로 그 갱도의 앞에 흙이 사라졌을 때. 아, 뭐냐면 거기에 장비하고 인원이 버글버글 있을 때는 되려 실험을 하는 것이 아니고요. 예. 거기에서 이제 흙 다 치우고 인원까지 다 뺀 상태가 핵실험 준비가 완료가 된 상태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그것이 없어지는 시점들부터 우리는 긴장을 해야 될 겁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보면은 또 하나 저희가 주목하고 있는 시점이 한미 정상회담이 또 예정돼 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이 전후로 또 핵실험을 할 가능성에 대해서도 짐작할 수 있겠습니까? 예, 뭐 사실은 이제 저희가 예측을 그렇게 이제 저희 그 연구자들 사이에서 그렇게 많이 예측을 해왔고요. 기본적으로 북한이 이런 충격을 최대할 수 있는 시기를 활용을 할 것이다. 왜냐하면 워낙 세계에 많은 이슈들이 있고 특히나 이제 북한은 미국을 자극하고 미국에 대해서 뭔가 성과를 얻고 싶어 하는데 지금 미국은 거의 우크라이나 아니면은 뭐 중국, 네. 중국과의 전략 경쟁 여기에만 거의 집착이 돼 있는 거죠. 그래서 뭐 이것을 뭐 김정은의 어떤 그런 관종적인 특성상 분명히 뭔가 커다란 쇼를 할 것이다. 그 쇼를 통해서 관심을 끌어내려고 할 것이다. 그렇다고 한다면 아마도 그 바이든 대통령이 방한하는 시기가 좀 굉장히 의미가 있지 않겠느냐. 그런데요, 다만 이런 것은 있을 겁니다. 미국 대통령이 대한민국을 방문을 하고 있는 시기에 핵실험을 만약 실시한다. 미국이 가만히 있을 수가 없는 것이고 일단 미국은 입장에서는 함부로 그걸 방치할 수는 없게 되는 것이죠. 예. 그러면 결국은 엄청나게 많은 병력과 전력을 끌고 와서 지금 북한을 압박한 상태에서 아마 바이든 대통령이 올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있을 겁니다. 그래서 결국은 아마도 실험을 실시하게 되면 직전이나 도중은 쉽지 않을 것이고요. 뭐 직후라든지. 직후라든가 이제 어떻게 해가지고 해서 그런 것이 좀 가능하지 않겠냐. 이제 결국은 미국이 얼마만큼의 강한 의지를 보여주냐도 북한의 어떤 핵실험하는 시기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네, 어쨌든 이벤트가 계속 예정이 돼 있어서 북한의 도발은 당분간 계속될 것 같고 예. 이렇게 도발이 계속될 때마다 뭐 청와대에서 규탄을 하긴 하지만 예. 뭔가 규탄 이상의 대응을 하기는 쉽지 않은 상황이라. 그 사실은 뭐 예. 계속적으로 이제 지금 이제 나가는 정부 자체가 계속적으로 이제 그런 모습들을 보여왔고요. 그다음에 이제 그것이 북한과의 대화가 유일한 어떤 성과다라고 이제 계속적으로 얘기를 해오고 있기 때문에 뭐 그 부분은 어쩔 수 없지 않나 싶습니다. 더 중요한 것은요, 새 정부가 어떻게 행동하고 대응하냐가 저는 훨씬 더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새로운 정부에서는 뭐 원칙적 대응을 계속적으로 얘기를 해오고 있습니다. 뭐 기본적으로 지금 이제 그 윤석열 그 당선인 자체가 강조를 했던 것이 그 원칙에 의한 대응이다라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 그 원칙을 결국은 제일 중요한 건 뭐냐면요. 우리의 원칙은 이런 것이다. 너희들이 이런 범위를 넘어가면 우리가 계속 압박하겠지만 이 안으로 들어온다면 끌어안겠다라고 하는 그 원칙을 어떻게 잘 표현을 하고 그러니까 북한에도 잘 표현하고 국제사회도 잘 표현해서 북한이 이제 더 잘못된 행동을 더 벌려 나갈 때는 이제 우리 혼자 못합니다. 예. 이제는 미국을 갖고도 안 되고요. 전 세계 도움을 다 같이 받아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래서 더더욱 그러한 과정을 투명하게 할 필요가 있다. 왜냐하면 여태까지 가장 큰 문제는요. 특히 현 정권이 했던 가장 큰 문제는 북한과의 어떤 협상 과정이나 내용들 자체가 뭘 주고받았는지 투명하지 않게 했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원칙을 제대로 지키고 한 것이냐 안 한 것이냐 알 수가 없다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계속 북한의 계속된 도발에도 불구하고 이게 정확한 국민 입장에서 볼 때 답답한 것이죠. 정확한 메시지가 안 나가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새 정부의 할 일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짧게 향후 북미 관계는 또 어떻게 전망하시는지도. 결국은 북미 들어보고 관계는요. 싶습니다. 미국 자체가 북한에 대한 그닥 관심이 없습니다. 더더군다나 이 민주당 정권 그것도 정통
외교파인 이런 바이든 이런 접근에서는 북한이 지금과 같이 저렇게 엇나가는 행동을 해서는 전혀 미국과의 대화 가능성이 있을 수가 없을 것이다. 결국은 바이든, 그러니까 트럼프와 같이 굉장히 좀 비정규적인 인물이 아닌 상당히 미국의 그 오소독스한 예. 그런 정치인을 대하기 위해서는 북한의 태도는 지금과는 전혀 달라져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양욱 아산정책연구원 부연구위원과 함께했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